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2024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은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자, 한국은 지금 이제 설날 아침이 밝아오고 있겠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음력도 없고 뭐 연휴도 없으니 저희한테는 그저 이제 평범한 2월의 주말을 앞둔 이제 금요일 오후인데, 오늘 여기 프린스턴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되게 기분이 좀 싱숭생숭해지는 그런 봄이 오고 있나? 입춘도 이제 지났는데 그런 2월 9일입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이고요. 제 곁에는 아메리카노의 정치통, 존경하는 제 짝꿍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의 유혜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뭐 음력 설을 맞아서 이제 사실 그 갑진년 뭐 원래 그 해가 그 음력 단위로 바뀌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용의 해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올 많이 한 해도 받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왜 원래 설이 좋은 게 그중 하나가 매년 그 양력 신년 1월 1일이 되면은 다들 막 새해 결심 얘기하잖아요. 굳게 다짐해서 올해는 뭘 해야지 하는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작심 3일 뭐 기껏해야 작심 일주일에 그치곤 해요. 그래서 되게 침울해져 있다가 음력 이제 설이 되면은 뭔가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그런 계기가 그런 기회가 되어줘서 설을 또 좋아하는,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2024년 뭐 새해 결심 있었나요? 잘 지키고 계신가요? 그러면? 뭐 제가 뭐 이렇게 투두 리스트 만들기에 또 맞아. 그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엄청 되게 꽉 찬 삶을 사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원래는 예전에는 사실 새해 결심을 세우면 잘 지켰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잘 안 지켜지긴 하는데, 최근에 제 새해 결심은 뭐 늘 똑같죠. 올해는 반드시 이탈리아어를 이제 마스터해서 이탈리아어를. 네, 이탈리아에 가서 현지인들과 이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게 지금 몇 년째 새해 결심이네요. 뭐죠? 파를라 이탈리아노 그런가요? 스토 임파란도 이탈리아 스토 임파란도. 지금 배우고 있다. 배우고 있다. 네네. 몇 년째? 거의 10년째. 10년까지는 아니고 이제 4년째 접어들고 네. 있는데. 그 교수님 오히려 뭐 교수님은 새해 결심이 이제 필요 없을 만큼 이미 뭐든지 뭐 이렇게 다 잘 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외국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한자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저기를. 유영 교수님이 아메리카노 2020 때부터 뭐 되게 아주 귀여운 말실수 뭐 이런 거 하신 것 중 대부분이 이제 그 교수님의 약점 중에 하나가 한자에 굉장히 약하시거든요. 네, 사자성어가 너무 사자성어도 어렵습니다. 그렇고 그 한국어 어휘력이 약간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족할 수가 중에 하나가 이제 한자가 약해서 이제 그러신 건데, 최근에는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같이 못 갔었고 그 친구 학생 교수님, 그 학생 한국 학생과 같이 그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뭐라고 하셨죠? 직접 원래 생선이 나왔는데 생선은 원래 머리 부분이 맛있고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고기는 꼬리가 맛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용두삼이잖아. 근데 학생이 너무 놀란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을까? 용두삼이가 아니라 어두용미인데 뭔가 비슷해요. 두미 머리 꼬리는 비슷한데 그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좀 이렇게 복잡하게 잘 정돈이 안 돼 있는 느낌인 거죠.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엔 또 이건 저도 같이 있었는데 막 한자 얘기하고 막 사자성어 얘기하고 하다가 호주가 한자로 뭐지? 호주를 어떻게 쓰지? 막 하고 하다가 호주가 이렇게 쓰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뉴질랜드는 한자로 어떻게 쓰지? 그러는 거예요. 뉴질랜드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질랜드가 무슨 한자지? 그래서 뉴질랜드를 어떻게 한자라고. 아니, 저희가 항상 한국에서 얘기할 때 호주와 뉴질랜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순간적으로 제가 호주가 한자면 그럼 뉴질랜드도 한자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럴 수 부족한 게 있었죠. 많습니다. 네. 아무튼 그 모든 외국어 습득 능력을 제가 볼 땐 다 영어에 몰빵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영어는 이제 이렇게 잘하시는데 그래서 다른 언어들이 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게 아닌가. 어쨌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탈리아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유영 교수님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뭐 자리매김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 바이든의 뭐 리턴 매치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은 뭐 이제 예상이 아니라 뭐 거의 사실로 굳어졌는데, 트럼프 쪽에 특히 이제 제기하는 괜찮을까? 문제 없을까? 변수의 그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꼽는 게 이제 그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많은 뭐 혐의로, 여러 가지 혐의로 그 기소가 되어 있고, 그 재판 일정이 잡혀 있고, 그래서 법정에 실제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혐의로 뭘 잘못해서 검찰이, 그 다음에 미국 법무부가 뭐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뭐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고 그러고 있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총정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에피소드에 이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뭐 미국 정치, 그 다음에 2024년 미국 대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뉴스 몇 가지를 오늘 또 제가 뉴스 해설 삼아서 들고 왔어요.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은, 사실 어제죠. 그러니까 2월 8일에 네바다주에서 공화당 경선 그 코커스가 열렸습니다. 미리 저희가 짚어드렸듯이 뻔한 결과가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100% 가까운 득표율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네바다에 배정된 공화당 대의원 표를 싹 쓸어갔고요. 자세한 설명은 앞선 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그 에피소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니키 헤일리는 아예 코커스 그 후보에도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러니까 같은 2월 8일에 있었던 일 한 가지 더, 미국 대법원에서 긴급 구두 변론, 그 오럴 아규먼트라고 하죠. 그 구두 변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프롤로그에서도 다뤘었는데,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지난해 12월에 판결을 내렸었죠.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경선 그 후보 리스트에서 빼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었는데, 그 판결, 그 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트럼프 캠프 측에서 이제 제기한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대법원이 그럼 들어보자 하고 심리를 해보자 하고 양측 변호인단 측의 주장을 들어본 구두 변론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콜로라도 주는 이제 주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 나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미시건 주는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경선에 나갈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주는 또 없다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주들이 다른 이제 판단을 내릴 때는 대법원이 개입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굉장히 지금 빨리 정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공화당 경선이 진행 중에 있고, 맞습니다. 이제 3월 5일 이제 슈퍼 투스데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주들이 경선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대법원이 답을 내기 위해서 구두 변론도 이렇게 빨리 들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간 판결은 이제 콜로라도 주가 이제 트럼프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거를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이제 항소를 맞습니다. 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콜로라도 주가 그 왜 트럼프가 콜로라도 주 공화당 경선에 나올 수 없는지를 보면은 수정헌법 14조 이제 사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정헌법 14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이제 남북전쟁에서 남부주들 이제 우리는 이제 갈라서겠다라고 했던 남부주들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뭐 나라를 전복시키는 행위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이제 공직을 맡을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근거로 쓰면서 네. 콜로라도 주에 이제 소송을 건 사람들은 트럼프가 1월 6일 공화당 이제 난동 사건을 이제 부추겼고 의사당 테러. 네, 의사당 테러를,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해라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6일 날 이제 미국에서 다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이제 대통령을 이제 인준하는 날이 1월 6일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의사당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미국의 민주주의, 어떤 평화로운 정권 교체 이런 것들에 위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다시 공직을 맡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소송을 이제 걸어서 콜로라도 주가 그래 맞다라고 했는데 주 대법원이 네, 근데 이제 대법원 이제 미국의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9명의 이제 판사들이 있잖아요. 네, 대법관이 9명 대법관들이 있죠. 있는데 이제 사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제 구두 변론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맞습니다. 근데 구두 변론도 아무 케이스나 하는 게 아니고 네. 대법원에 올라온 케이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두 변론을 하는데, 구두 변론에서 이제 각
양측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자기의 이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관들과 Q&A를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질문을 일종의 Q&A죠. 이제 대법관이 하고 이 변호사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내가 구두 변론을 몇 번이나 했는가 이게 사실 굉장한 커리어 맞습니다. 이제 이력서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시즌 3였나요? 그때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미국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뭐 책들을 읽어보자 했을 때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그 기후변화 소송 관련해서 그 대법원 소송까지 갔던 그 판결, 그 재판을 자세히 따라갔던 그 책에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네. 아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간 떨리는 Q&A가 아닐까. 진짜 대법관들이 뭐 보통 저기가 아닌데 굉장히 날카롭게 뭐 이날 그 구두 변론이 어땠는지를 한번 언론에서 정리한 것들도 보고 하면은 대체로 대법관들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는 트럼프 캠프 측의 그 주장을 지지하는 주장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듯한 이제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판결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지금 그 로버츠 대법원장이 지적한 게 뭐냐면은 아니 근데 수정헌법 14조가 남북전쟁 이후에 벌써 150년도 더 전에 제정된 건데 생각해보면 그때 그 수정헌법 14조 특히 이 사망을 제정한 거는 기본적으로 남부연합에 속했던 주 정부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었냐. 남부주들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약화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란 연방을 깨려는 어떤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남부주들의 권한을 약화하기 위해 만든 건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14조 사망에 의거해서 주 정부가 바로 연방 선거에 나서는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게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좀 월권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문제를 삼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한 이 150년이란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그거 자체를 근거로 트럼프의 어떤 후보 자격을 판단하기에는 법리적 해석의 어떤 공백이 너무 크다. 그래서 트럼프 측에서 이거를 하려면은 그 수정헌법 14조의 어떤 그 정신을 반영한 현대적으로 좀 해석한 법이 좀 새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의회가 그걸 좀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법을 근거로 뭐 이걸 다투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래서 왜냐면은 1월 6일 의사당 테러가 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그게 과연 남북전쟁 때 그 남부연합이 미국 연방을 깨겠다 그래서 내전을 벌일 만큼의 그런 인서렉션, 그 정도의 국가전복 행위로 볼 수 있느냐. 그걸 갖고도 사실 법리적인 어떤 다툼이 많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데 좀 너무 좀 서두른 판결이 아니었나.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연방 대법원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어떤 사람은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대법관들 중에서도 뭐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그 어떤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투표가 갈리는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아마도 9명 중에 거의 8명이 확실하게 트럼프 쪽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의 주가 이 연방 차원의 선거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수정헌법을 보면 사실 이거는 공직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에 나서는 거, 그러니까 선거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콜로라도 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 나서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빨리 판결이 나올 것 같고 아마도 트럼프 쪽에 손을 들어줘서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계속해서 공화당 경선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이제 후보가 됐을 때 본선에 나오는 것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이 서둘러서 판결을 하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도 콜로라도주가 이제 그 3월 5일 그 슈퍼 투스데이에 경선을 치르는데 콜로라도주에서는 우편 투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투표용지를 미리 발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대법원이 바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이고요.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해 보이고 그러나 또 콜로라도주 그 주무부 이제 선관위에 해당하는 주무부에서 그 우편 투표 그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을
대부분 다 넣었다고 해요. 이미 넣어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뭐 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이번 선거에 막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일단 커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언론이 예측하기로는 대법원이 그래도 서둘러서 3월 5일 슈퍼 튜스데이 전에 이거에 관련해서 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마 판결을 내린다면은 뭐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캠프 측이 원하는 대로 트럼프의 후보 자격을 주 대법원 또는 주무부가, 그러니까 주정부가 판단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이 케이스에 적용하긴 어렵다라는 쪽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법원 입장에서도 사실 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사례가 2000년에 이제 부시비 고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플로리다 주에 재검표를 해야 되냐 그렇죠. 말아야 되냐, 근데 대법원이 재검표를 허용하지 않아서 부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제 지금 원장이 이제 로버츠잖아요. 존 로버츠. 네, 존 로버츠 대법관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을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물론 뭐 의회나 이런 데보단 높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근데 절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뭐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60%, 70%를 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네. 뭔가 우리가 선거에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그런 인상을 이제 주기 싫어하기 주지 때문에 말자.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거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네.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네. 그래서 이 과정에는 아마 관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이야기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총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아무래도 많이 바빠지신 유혜영 교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좀 진행의 키를 잡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가 또 어떤 논문이나 뭐 학계의 연구 동향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진행되는 그 검찰 그 수사 당국의 수사, 그 다음에 기소, 재판, 뭐 법정의 판결,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뭐 법리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다, 뭐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뉴스를 최대한 많이 이제 섭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정리하고 설명을 드리되, 교수님은 언제든 뭐 중간에 설명을 보태주시거나 또 논문을 소개해 주시거나 하면은 언제든 제 말을 끊고 들어와 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형사재판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보통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한 뭐 국내 기사를 봐도 91개의 혐의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91개, 혐의가 뭐 91개나 있다.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다 형사재판과 관련된 4건의 기소가 있었거든요. 그 4건의 기소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형사재판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마침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그 기사가 있어요. 그 타임라인부터 뭐가 쟁점이고 뭐 어떤 판결이 예상되고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은 언제인지 등등을 정리해 놓은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를 위주로 참조해서 정리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기사도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선 바로잡고 넘어가야 될 게, 민주당이 나를 기소하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트럼프를 기소한 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가 제 할 일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검찰이라고 하면은 검사들도, 그 다음에 뭐 사법부의 뭐 특검, 뭐 법무부 장관이나 저기도 민주당 대통령이 뭐 임명했거나 민주당 성향을 내세우고, 미국은 또 다 선거로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기소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 공작으로 치부하는 거는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는 먹힐 수 있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부동층, 그 다음에 되게 그 지지 정당이 없는 그 독립적인 어떤 유권자들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를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법을 어기고, 또는 특히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로서 시민 트럼프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을 했고, 그게 어떤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 다음에 법을 지키도록 필요하다면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그 사법부 본연의 일을 한 거라고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순전히 정치 공작이었으면은 저희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는 에피소드를 준비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4가지 어떤 이 기소를 순서대로 이제 살펴볼 텐데, 기소된 시점 순서를 정리를 했어요. 이걸 어떤 순서로 정리를 하면 좋을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뭐 큰 사건 위주로 할까?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소된 시점, 그 검찰이 이 트럼프를 기소한 시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욕 남부지검에서 소위 허쉬머니 입막음용 뒷돈을 제기함으로써 뭐 선거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30일에 알빈 브래그 검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이 소위 허쉬머니 혐의 스캔들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저희가 프린스턴으로 이사 오기 전이었고 뉴욕에 살 때였는데, 저희가 그날 부랴부랴 이제 둘이 나가서 예전에 저 기자할 때 추억을 되살리며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뭐 분위기가 어떤지 스케치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 타워에서 뉴욕 남부지검 법원까지 트럼프가 출석하는 모습, 뭐 그다음에 법원 앞 분위기 뭐 이런 거를 스케치하기도 했었고, 그때 영상을 찍어서 2편에 나눠서 올린 게 있는데 그것도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그때도 정리를 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유영 교수님이 이걸 다시 뭐 한번 자세히 요약하고 정리를 좀 해오셨어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뉴욕 남부지검의 허쉬머니 관련된 기소는 허쉬머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나왔던 2016년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의혹인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입막음용 돈을 허쉬머니라고 하잖아요. 하는 돈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스토미 데니얼이라는 사람이 2000년대에 뭐 처음 네바다에서 만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MBC 방송국에서 하던 예능 TV죠. 어플란티스십? 이제 여기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그 약속은 뭐 흐지부지 됐고, 어쨌든 뭐 그랬는데, 이제 2016년 10월 그 당시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뭐 액세스 할리우드 테이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굉장히 여성을 비방하는 그런 이제 뭐 이게 뭐라고 해야죠? 녹취 파일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가 되고, 이게 굉장히 좀 큰 뉴스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스토미 데니얼의 에이전트가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자기가 보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걸 터트리면 트럼프 후보에게 굉장히 큰 치명타니까 이걸 가지고서 좀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픽서라고 하죠. 오른팔. 네, 오른팔 역할을 하던 변호사가 마이클 코엔이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코엔이라는 변호사가 스토미 데니엘에게 13만 달러를 주고 이제 이 일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 이런 계약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이제 왜 문제냐면, 그래서 뉴욕 이제 남부지검의 주장은, 이게 사실 마이클 코엔이 트럼프를 대신해서 트럼프에게 받아서 이제 본인은 13만 달러를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마이클 코엔이 자기 돈을 먼저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13만 달러를 먼저 이제 스토미 데니엘에게 주고 그거를 트럼프 후보에게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 사비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비로 줬으면 이게 뉴욕주와 연방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방 선거법이나 뉴욕주에 한 개인이 후보에게 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있는데,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000달러인가 그렇죠. 네, 조금 오르긴 했는데 지금은 13만 달러를 줬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내가 오른팔이어도 이게 이제 선거 자금처럼 돼서 이제 연방 선거법과 뉴욕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선거 자금으로 볼 소지가 있는데, 트럼프는 회계장부에 세금 신고를 하면서 회계장부에 13만 달러를 나중에 코엔한테 주면서 이거를 그냥 변호사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자금에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문서를 위조해서 신고하는 것 자체는 형법상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걸 형사상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이
첫 번째 지금 트럼프가 그 걸려 있는 그 첫 번째 그 형사 그 기소 사건이에요. 근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 기소건이 나왔을 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허쉬머니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안으로 기소를 한 건가. 그래서 이 허쉬머니를 어떻게 보면 선거법과 이제 묶어서 이제 기소를 한 건데 맞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약하다 케이스가. 그리고 심지어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인 패기 누난 이런 사람들은 사실 트럼프를 기소를 하려면 어떤 뭐 조지아주에서 선거 개입을 했거나 1월 6일 뭐 의회 폭동을 부추긴 그런 걸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 허쉬머니를 선거법과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좀 이제 뭐 중대하지 않은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격에 맞지 않는 기소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죠. 네. 사실 패기 누난 같은 경우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고 성향을 굳이 분류하자면은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그 오피니언 그 라이터거든요. 칼럼니스트거든요. 근데 그런 패기 누난이 보기에도 아니 트럼프를 기소를 하려면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거를 먼저 터뜨리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건데 미국 검찰이야말로 생각을 해보면은 왜 한국은 검사 동일체 원칙 있잖아요. 모든 그 검찰 조직 하나가 진짜 하나의 유기적인 생물체처럼 움직인다. 막 이런 원칙이 있는데 미국은 검찰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물론 뭐 미국 법무부 장관이란 그 자리가 있고 법무부 장관이 사실 US 어토니 제너럴이니까 그 미국 검찰총장 역할을 뭐 겸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당장 이 사건을 그 기소를 주도한 알빈 브레그 검사장 그 뉴욕 남부지검 검사장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게 아니라 뭐 내부 승진을 한 것도 아니라 선거를 통해 뽑혔단 말이죠. 네. 그 선거를 통해 뉴욕 시민들한테 그 내세운 그 공약 중 하나가 내가 저기 하면은 트럼프랑 그 다음에 공화당 정치인 중에 아마 트럼프를 콕 집어서 그랬을 거야. 트럼프를 기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라. 그리고 뭐 70몇 %인가 지지율로 뭐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기소 일정을 미국 검찰 전체가 뭐 하나로 뭐 조율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의아했습니다. 과연 이거를 가지고 트럼프를 첫 번째 그 법정에 세우는 게 맞나? 소위 말해 뭐 그림이 좀 괜찮아 보일까? 뭐 좀 그런 의아함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전직 대통령이 최초로 형사 기소된 그렇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오히려, 굉장히 어떤 뭐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게 있었지만 싫어하는 근데 사람들한테 사실 이날 뭐 저희도 봤지만 트럼프 타워 앞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서 트럼프 캠페인에 엄청나게 많은 선거 자금이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득을 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뭐 타격은 주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이 된 맞아요. 그런 기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트럼프가 진보 진영이 민주당이 그다음에 딥스테이트가 나를 마녀 사냥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좀 더 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이제 피의자 피고가 되고 하니까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91개의 혐의 중에 이 혐의의 개수가 어떤 뭐 그 혐의의 중요함과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벌써 34개 혐의가 91개 중에 34개가 이 사건과 그 연루가 되어 있는데 재판 일정도 일단 잡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가 된 만큼 그 다음 달 25일에 맨하탄 형사법정에서 이제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백악관의 기밀 문서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백악관에 돌려놓지 않고 계속 그 자기 자택에 갖고 있었던 기밀문서 유출 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9일에 이제 이 사건을 기소한 거는 잭 스미스라고 특검이에요. 특별검사가 미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사건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네 가지 사건 중에 가장 이제 명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너무 복잡하지 않고 관심을 덜 받는 사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잭 스미스 특검만 해도 사실 이것도 기소했지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1월 6일 그 의사당 테러 그 내란죄도 같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뭐 좀 혐의가 덜 심각하다고 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 혐의가 걸려 있느냐가 그 어떤 그 혐의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 사안에 관련해서 40개 혐의가 또 걸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뉴욕 남부지검 허시머니 그다음에 기밀문서 유출 것만 해도 74개의 혐의가 그 연루돼 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군사 기밀이 포함된 어떤 백악관에 있어야 할 자료를 몰래 빼돌려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그 자택에 보관해 왔다면서 이제 트럼프를 기소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법이 이제 간첩법입니다. 말 그대로 Espionage Act, 뭐죠? Espionage Act. 이 32개 항목이 여기에 걸쳐 있는데 빼돌린 주요 문서가 이제 32건이라서 각 건에 대해서 간첩법을 적용을 해서 그 기소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37개 혐의였는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FBI 등 뭐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은 FBI 연방 공무원을 협박하고 뭐 이렇게 한 혐의가 추가돼서 40개 혐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법원이 오는 5월 14일에 심리를 열고 그다음에 5월 20일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리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기존에 나오는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로 뭐 간첩 행위를 하려거나 다른 나라에 이걸 빼돌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문서들을 가지고 나와서 뭐 이제 플로리다 자기 집으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랑 뭐 저녁 먹을 때 내가 이런 문서가 있다 보여주고 막 이런 그랬다고. 식으로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이고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좀 사실 철없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DC에 있는 그 국립문서보관소 맞습니다. 여기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은 정말 원래는 거기 있어야 될 문서인데 일부 문서들은 그러니까 퇴임 후에는 그거를 자기 집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미국은 이제 문서라든지 기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 혐의가. 그런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아주 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왜냐면 트럼프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도 부통령 시절에 뭐 집에 뭐 본인이 실수라고 하니까, 근데 실수로 이런 비밀 문서를 뭐 가져갔다 이런 혐의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뭐 바이든도 하고 뭐 트럼프도 하니까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기밀문서 유출 사건이 어떻게 보면 좀 기미 샜다고 그럴까? 뭐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방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도 부통령 시절에 만 볼 수 있었던 문서, 갖고 나오지 말았어야 했던 문서가 뭐 바이든 대통령의 그 DC에 있는 사무실인가 거기랑 뭐 자택에서 발견됐더라, 이런 뉴스가 나와서였는데, 실제로 그거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따로 또 특검을 임명을 했어요.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그 수사 결과를 어젠가 오늘인가 발표를 했죠. 어제 발표했죠. 어제 발표를 했는데, 재밌는 게 그 특검이 한국계 그 미국인입니다. 로버트 허라는 이제 그 변호사, 그 다음에 검사 출신이 특검을 맡았는데, 그 로버트 허 특검이 그 두 대통령의 문서 유출 사건의 차이를 직접 이렇게 밝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수사기관에 협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다르다, 이 둘이. 고의로 문서를 빼돌렸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건이 어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든 어떤 뭐 내부의 제보를 통해서든 사건이 밝혀져서 드러났을 때, 수사기관이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 돌려주거나 그 다음에 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은 충분히 수사당국도 정상을 참작할 수 있었을 텐데, 바이든은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그런데 정반대로 행동을 했다. 트럼프는 어떻게 했냐면은 문서를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걸 집행하려던 FBI 뭐 요원들을 공격하라고 지지자를 부추기거나 막 소셜미디어에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소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차이다. 그래서 로버트 허 특검이 어제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밀문서를 고의로 반납하지 않은 정황도 있었지만, 이 사건이 밝혀지자마자 전부 다
교수님이 가셨던 그 국립 내셔널 아카이브에 반납하라고 전부 다 반납하라고 지시를 했고 자기 집 침실이랑 뭐 이런 데까지 필요하다면 다 볼 수 있게 그 수사 당국의 그 요원들한테 철저히 수사 그 협조를 했다고 해요. 반대로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겠다고, 이거는 기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로버트 허 특검이 밝혔고, 트럼프는 3개 혐의가 더 추가돼서 말 그대로 수사 방해, 그 다음에 증거 인멸 시도 뭐 이런 거가 더 추가돼서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상황이 됐던 거죠. 지금 설명만 들어보면 어제 2월 8일 날 이제 로버트 허 특검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좋은 소식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뭐 고의성이 없었고 협조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소를 안 한다. 아닌가요? 근데 사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 화가 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리포트가 300쪽이 넘는데 물론 이런 내용도 있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나이가 많고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한다. 예를 들어서 진짜. 네, 뭐 부통령일 때 뭐 이게 그때 뭐 2012년에 내가 부통령이었나 아닌가? 뭐 2013년이면 내가 부통령을 시작했나?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이제 뭐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신문을 했죠. 네, 신문을. 계속해서 어떤 뭐 그때 누구를 만났는데 그걸 뭐 잘 기억을 못 한다거나 그때의 상황을 심지어 어떤 내용까지 들어 있었냐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큰아들이죠. 보 바이든이 2015년에 암으로 이제 죽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리포트에 자기 아들 보 바이든이 몇 년도에 죽었는지도 기억을 못 했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그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하면서 매해 아들의 그런 기일을 기리면서 우리가 뭐 이제 추도하고 이러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내 아들이 언제 죽었는지를 나한테 말해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서 뭐 그러니까 뭐 언급을 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들먹이냐.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구나. 실제로 이미 트럼프 캠프에서 뭐 기소를 안 하기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뭐 기억력, 그걸 기억을 잘 못한다는 그거를 계속해서 부각해서. 부각을 시키면서 사실 뭐 겉으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한 보고서 같지만 그렇구나.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피해가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네. 보고서를 이제 로버트 허 특별검찰이 썼고 특별검사가. 이제 처음에 로버트 허 이제 검사를 그 바이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그죠. 이제 처음에 이제 지명을 할 때는 사실 로버트 허는 그 전에 공화당 맞습니다. 대통령이 네네. 임명을 해서 일을 한 경력이 있고 이제 공화당 성향의 사람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더 공정하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화당 성향의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가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완전 묻혔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군요. 여러 번의 인터뷰를 했는데 뭐 상황도 기억을 못하고 자기 아들이 언제 몇 년도에 죽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더라 이런 것들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많이 어제 났다고 해요. 그렇구나. 잭 스미스 특검이 맡은 이제 수사 가운데는 이 기밀문서 유출보다 다른 수사가 이제 사실 더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바로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세 번째 기소. 1월 6일 의사당 테러를 일으킨 또 그다음에 동조한 또는 부추긴 소위 이 뭐 내란죄, 국가전복죄에 관해서 트럼프가 여기에 가담을 했느냐 아니냐를 둘러싼 어떤 수사와 기소입니다. 이거는 먼저 이제 그 유영 교수님이 좀 내용을 좀 준비를 해오셨죠. 그 얘기를 먼저 듣고. 네네. 2021년 이제 1월 6일. 그러니까 저희가 January 6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냥 랜덤한 그런 날짜냐 그게 아무 날이 아니라 아니죠. 네. 사실 미국에서 뭐 11월 이제 온전한 첫 번째 화요일에 투표를 하고 그때는 이제 선거인단을 어쨌든 뽑는 거잖아요. 그런 주마다. 셈이죠. 그럼 그 선거인단이 12월 중순쯤에 각각의 주의 주도에 모여서 이제 투표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하고 그 선거인단 표를 1월 6일 항상 상하원 그래서 1월 3일 날 보통 새로운 의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1월 6일에 상원 하원이 모인 자리에서 부통령의 이제 그 지도하에 그 선거인단 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보여주고 네. 이거를 비준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야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네. 미국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누구다라는 게 이제 공식화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요일이 아니고 항상 1월 6일이에요. 왜냐면은 대통령 취임일이 1월 20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일요일이어도 상관없고 1월 20일에 2주일 전, 14일 전에 그렇게 하도록 그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항상 1월 6일이 그런 날입니다. 네, 근데 뭐 사실 2021년 1월 6일 전에는 아무도 1월 6일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그렇죠. 원래 뭐 이제 11월에 거의 뭐 11월에 승자가 결정된 그대로 이제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2020년 선거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본인들이 졌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뭐 선거에 뭐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고 선거 결과가 잘못됐고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소송도 굉장히 많이 걸었는데 거의 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 결과가 공식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날이 2021년 1월 6일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래서 이제 의사당 테러가 일어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잭 스미스 특검에서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공모하고 뭐 그렇게 시도한 혐의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어떤 시위를 이제 부추긴 혐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 민주주의의 어떤 뭐 역사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대한 이게 기소된 사건 중에서는 가장 중대한 혐의이긴 한데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본인은 1월 6일 날 자기가 전혀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기지 않았고 네. 1월 6일 뭐 의사당 사건과는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저희가 뭐 맨하탄 남부지검의 혐의는 30몇 개, 기밀문서 유출 혐의가 40개나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말 가장 근본적인 미국의 헌법을 유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딱 4가지예요. 딱 4개인데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첫 번째가 conspiracy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공모하고 그렇게 시도한 혐의. 이게 하나. 두 번째가 related to efforts to obstruct the vote certification proceeding. 그러니까 투표를 비준하는, 선거인단의 표를 비준하는 그 정당한 절차. 그게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권력을 평화롭게 이전하는 그 권력 이양 절차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훼손하려고 한 혐의 이거에 관련해서 2개 혐의가 있고 마지막이 conspiracy to violate civil rights 그러니까 민권법을 어겼다 민권법을 위반한 거다 특히 박빙의 승부가 났던 주에 표 집계 또는 어떤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 민권법의 핵심이 왜냐하면 투표권법이거든요. 1960년대에 민권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제정된 민권법의 핵심이 투표권법이라서 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트럼프가 개입해서 결과를 조작하고 뒤집으려고 했던 곳들이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증거를 확보한 주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리고 뉴멕시코라고요. 뉴멕시코는 경합주로 분류되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중대한 사건의 혐의는 어떻게 보면 4가지로 간단하다. 그 다음에 특검이 이제 똑같이 기소를 했더라도 기밀문서 유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판을 어디서 받느냐도 중요한데 기밀문서 유출 같은 경우는 트럼프 자택의 플로리다 마라라고에 있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들이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거기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반대로 이 내란죄 1월 6일 의사당 테러에 가담했느냐 아니냐를 둘러싼 재판은 워싱턴 DC의 대배심이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아무래도 배심원들이 다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 가운데 뽑히잖아요. 근데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에 비해서 워싱턴 DC가 아무래도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 민주당 성향도 강하고 트럼프를 말 그대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이제 암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월 6일 의사당 테러와 관련된 재판은 전망이 좋지 않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대한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잭 스미스 특검이
1월 6일 의사당 테러와 관련해서는 트럼프를 8월 1일에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일에 기소했고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선거 과연 전에 판결이 날 수 있을까?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그 법원에서 따로 논의된 사안이 이번 주에 또 있었어요. 바로 트럼프가 이제 선거 전에 어쨌든 판결이 나면은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선거를 재판 일정을 계속 늦추려고 꾸준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 그 변호인단에서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나왔어요. 대통령의 면책 특권. 대통령은 그 재임 시에 완전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월 6일도 아직 트럼프 임기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관해서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지난 6일에 트럼프 변호인단이 주장한 트럼프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거는 그 DC 항소법원의 판사는 보통 3명이 그 판결을 내리는데 이 항소법원 판사 3명이 그 대법관의 뭐 정치적 성향을 분석할 때처럼 누가 임명했느냐,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이런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데 2명은 바이든이 임명한 판사인데 그 2명 중에 1명은 공화당 그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굉장히 강추했던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임명했지만 뭐 공화당 그 상원 의원들 공화당 상원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임명이고 나머지 1명은 그 판사고 나머지 1명은 아버지 부시 때 임명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워싱턴 DC 그 항소법원에서 일했던 그 판사고 그래서 보수 성향이지만 심지어 앞서 그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결을 같이 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던 판사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트럼프 측에 그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면책 특권이 뭔지 뭐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이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 정책의 실패를 뭐 개인이 물어내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특히 결정권자한테 책임을 그렇죠. 물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재임 당시에 내린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이거 누가 뭐 소송을 건다거나 그런 데서 이제 자유로운데 지금 이번에 DC 항소법원에서 다룬 사안은 뭐냐면 그 대통령 재임 당시에 누렸던 그 면책 특권을 시민으로 그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대통령 재임 당시에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내가 시민이 됐을 때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영구 면책 특권을 요구를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냐면 지금 사실 내가 소송에 걸린 게 내가 대통령일 때 한 행동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이런 기존의 법리를 적용을 해서 그거는 내가 면책특권을 받아야 한다. 근데 이제 항소법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시민으로 돌아온 경우는 미국의 다른 어떤 시민들과 똑같이 이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영구 면책 특권 요구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항소 법원에서도 구두 변론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죠. 판사들이 또 트럼프 쪽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만약에 지금 그 트럼프 쪽에서 요구하는 영구 면책 특권이 적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재임 당시에 네이비실이라고 하죠. 특수부대를. 네, 특수부대를 동원을 해서 대통령의 정적,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살해했을 때 그러면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만약에 끝나고 나서도 이거를 고소를 할 수 없냐, 면책특권을 줘야 하냐. 그랬더니 뭐 상원이 그 당시에 탄핵을 대통령을 시키지 않았으면 그거는 면책특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판사들이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사들의 마음을 잃었죠. 그렇습니다. 그 답변에서.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견이 나간 거죠. 극단적인 이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본인들도 이게 어떤 영구 면책특권을 받을 거라고 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해서 재판 지연을 노리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재판이 3월 4일 날 시작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 법리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면 딴지를 걸어서 점점 맞아요. 이제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대한 기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 1월 6일. 전에 11월 선거 전에 이제 뭐 이게 뭐 유죄 판결이 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서 계속 선거 자금을 모을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유죄 판결이 뭐 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선거 이후로 이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긴 했어요. 네. 만약에 항소를 하면 대법원에 가고, 근데 대법원에 가면 이제 대법원이 얼마나 또 빨리 이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데 왜냐면 대법원이 이제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시간이 맞습니다.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가 끝난 후에 뭐 판결이 난다고 하면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본인을 셀프 사면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기면 그렇죠, 이기면. 자기가 대통령이 네. 다시 되면 그렇죠. 그리고 뭐 대법원이 판결을 안 하고 계속 미루거나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DC 항소법원 판결이 유지가 되고 바로 이제 트럼프 이제 기소권이 진행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NPR 팔리틱스 그 팟캐스트에서 정리를 잘 해놔서 그걸 들었는데 몇 가지 교수님 설명에 추가할 게 항소법원 판사들이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분명히 1월 6일 당시의 일은 당시에 트럼프는 재임 중이긴 했어요. 현직 대통령이긴 했지만 그때 트럼프가 했던 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던 그 주체 트럼프를 대통령 트럼프로 보는 게 맞느냐,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 후보 트럼프로 보는 게 맞느냐, 여기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대통령 후보 트럼프로 보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려서 결정해서 폈던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런 면책특권을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서 자기가 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이런 폭력적인 사태가 날 걸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기하거나 부추긴 혐의에 대해서까지 면책특권을 적용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본 것 같고요. 봤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판사들이 대법원이 이 사건을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가 항소를 하겠다고 해도 대법원이 안 들어라고 하면은 그냥 이대로 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소법원 판사 3명 중에 특히 한 명은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고 트럼프랑도 결이 늘 같았던 판사인데 그 판사까지 이거는 면책특권 줄 수 없다라고 3대 0으로 만장일치가 나온 경우에는 대법원이 안 그래도 볼 사건도 많은데 그걸 다시 굳이 보면은 오히려 대법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걸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콜로라도주, 메인주, 미시건주는 주마다 이게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그러면 대법원이 어쩔 수 없이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항소법원 판사들이 3대 0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대법원이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끌면은 그래서 재판 일정을 늦추는 게 트럼프한테 유리할 수 있지만 그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유리하다고 보는 게 맞지만 동시에 또 불리할 수도 있는 게 지금은 공화당 경선이 주로 진행되고 있고 공화당 유권자들은 대부분 트럼프가 피고로 서는 모습들을 트럼프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보는 성향이 더 강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좀 이렇게 기소당하고 뭐 재판정에 피고를 쓰고 이러는 게 오히려 트럼프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되면은 부동층 유권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트럼프가 법정에 서고 이런 게 말 그대로 정의가 구현되는 거다. 트럼프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누가 더 많으냐는 모르겠지만 못지않게 많거든요. 공화당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질질 끌고 하는 게 그때 가서는 트럼프한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선거 뒤까지 미루지 못해서 만약에 선거 전에 유죄 판결이 나버린다면은 그거는 또 부동층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떠날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1월 6일 그 의사당 테러를 둘러싼 그 기소가 이제 3번째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오늘 긴데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어떤 트럼프의 시도와 관련해서 또 검찰이 트럼프를 기소한 사건이 4번째 기소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언론에 많이 알려지고 두드러졌던 그 사건이에요. 그런 곳이 있는데 바로 조지아주 선거였습니다. 트럼프가 이거는 아주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그 개입한 증거가 이미 나와서 검찰 수사가 이제 불가피했던 사안이기도 한데 8월 14일에 이거는 연방정부의 뭐 특검이 아니라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 그 카운티 검찰이 트럼프를 기소했어요. 그 증거가 된 거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이미 잘 알려진 통화 내용에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So, look, all I want to do is this. I just want to find 11,780 votes, which is one more than we have, because we won the state, and flipping the state is a great testament to our country. 자, 들어보셨듯이 트럼프가 조지아주 당시 주무장관인 브래드 래핀스버거한테 11,780표 어떻게든 만들어 갖고 와라. 지금 내가 선거 이겼는데 내가 졌을 리가 없는데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서인지 나보다 더 표가 많다고 나오는데 이 결과를 뒤집어야 되니까 11,780표 가지고 오라고 닥달하는 그런 통화 내용입니다. 라핀스버거 주무장관은 저희가 이제 틀어드린 여기에는 없지만 계속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개표를 여러 번 거듭해서 다시 했는데 지금 개표가 맞다. 검표까지 했는데 지금 그 숫자가 맞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지아주를 간략하게 보면은 남북전쟁 이후에 100년 가까이 민주당을 찍었어요. 조지아주는. 그랬다가 1960년대에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른바 그 주별, 지역별 지지 성향이 크게 다시 배치되는 이 재배열이라고 하는 어떤 리얼라이먼트가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조지아주가 내내 공화당을 찍었습니다. 사실상 몇 번의 예외가 있었지만 그랬다가 2020년 그래서 1996년부터는 뭐 완연히 매번 공화당이 이겼는데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과 바이든이 조지아를 극적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247만 3,633표, 트럼프가 246만 1,854표, 이 문제에 11,779표 차이로 트럼프가 졌어요.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이제 안타깝고 화도 날만 하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제 계속해서 보란듯이 넘은 거죠. 주무장관한테 닥달해서 뭐 가짜로 표를 만들어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겨야만 한다라고 한 거고요. 2020년 그 개표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지아주랑 아리조나주가 거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결과가 안 나왔었거든요. 너무 박빙이어서. 근데 네. 박빙인 게 진짜 그런 게 이 합치면 500만 표잖아요. 500만 표에서 사실 12,000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재검표를 조지아주가 여러 번 했어요. 그 룰이 있어요. 맞습니다. 두 후보 사이에 뭐 표 차이가 뭐 0.5% 이하로 나면은 재검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검표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보다 1,700표가 더 나오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결과를 뒤집기에는 뭐 역부족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말 대놓고 현직 대통령이 주의 주무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협박하는 건 사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뭐 어느 나라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거는 뭐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명확하게 있는 사건이죠. 네. 그래서 그 풀톤 카운티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기소하면서 총 13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걸 뭐지 요약하면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하면서 문서 위조, 위증, 뭐 투표용지 위조, 뭐 검표 과정 개입 등 이제 불법을 지시하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이제 시쳇말로 이제 조폭을 일망타진할 때 미국 검찰들이 자주 들고 나오는 어떤 그 혐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갈죄, racketeering이라는 그 혐의가 있거든요. 그 혐의를 이 사안에다가 씌웠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았는데 Racketeer Influenced Corrupt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RICO라고 하는 공갈범 및 부패 조직법이라는 그 연방법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언제 왜 조폭을 그 수사할 때 이걸 쓰냐면은 범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뭐 크고 작게 가담해서 복잡한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는 어떤 사건, 그런 사건을 수사할 때 그 연결고리를 일일이 밝히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담자 전체를 한꺼번에 말 그대로 일망타진해서 기소하기 위한 이게 도구예요. 그래서
주동자는 아니지만 범죄 사실을 아는 범죄에 뭐 아주 뭐 얄팍하게 가담한 사람들이 형량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수사 당국에서 검찰이 야 너 이거 누가 주동자인지 누가 시켰는지 말하면은 네 죄는 좀 깎아주는 대신 뭐 참작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그 형량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폭력배의 두목을 잡을 때 보통 이거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이 사건의 주동자가 사실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목을 말 그대로 서서히 이렇게 죄어가는 그런 수사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소장에 명시하기로 했을 때 이게 또 많이 뉴스가 됐었는데 이제 선거를 전복하려 했던 선거 결과를 이제 뒤집으려고 했던 혐의로 이 수사를 벌인 일이 현대 그 미국 정치사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례가 없지만 일단 풀 카운티 검찰은 이 공갈죄를 그 기소장에 명시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동자를 밝혀내는 게 이제 쉽지 않은데 앞서 이제 보셨지만 트럼프가 주무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렇게 협박을 했던 뭐 녹취록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미 그 기소한 19명 가운데 4명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변호사였던 뭐 제나 윌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정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뭐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것 자체는 이제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이제 워낙 이제 걸린 게 큰 사안이라 그다음에 전례가 없어서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재판 일정도 아직 안 잡혔고 또 배심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뭐 4개의 형사 기소 중에서 저는 이 사건이 그래도 만약에 트럼프가 유죄 판결이 난다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가장 증명하기 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뭐 어떤 사안의 중대성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정말 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아, 그렇죠. 이런 와중에 사건과 이제 별개로 피의자나 사건이 원래 되게 주목을 받아야 될 사안인데 이 수사팀의 수장이 주목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기소를 이끈 풀톤 카운티 검사장 페니 윌리스 그 여자 검사인데 페니 윌리스가 수사팀의 팀장으로 임명한 남자 변호사 그 특검과 사귀는 것으로 로맨틱 릴레이션십을 발전시킨 것으로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윌리스 검사장이 특검으로 임명하고 채용한 그 네이선 웨이드라는 검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전국 뉴스에 매일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물론 뭐 사랑은 어디서나 꼽힐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미국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네. 뭔가 이제 트럼프 측 변호인단에게 구실을 준 거죠. 엄청난 구실을 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바로 이 사안을 물었습니다. 봐라 이게 수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지금 말 그대로 억지로 트럼프를 마녀사냥하고 있다라면서 정말 엄청 이제 공세로 전환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트럼프 변호인단 그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윌리스 검사장이 웨이드를 특검으로 채용하면서 다른 검사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했다. 시급 $250를 책정해서 총 $65만 이상을 지급했고 이제 둘이 사귀잖아요. 둘이 연인이라서 뭐 일할 때 이게 특검 이런 수사를 하면서도 워라벨이 되나 봐요. 그래서 둘이 그 돈으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다. 호화로운 여행을 나파밸리도 가고 플로리다 어디로 여행 가고 카리브해도 갔다. 그래서 결국 이 수사에 쓰이는 돈이 세금인데 조지아주 사람들이 낸 세금인데 세금 이렇게 함부로 마구 흥청망청 쓰면서 자격 떨어지는 주제에 누구를 수사해?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트럼프 그 캠프 관리였던 마이클 로먼이라는 사람이 윌리스를 오히려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발장을 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윌리스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특검으로 자격도 부족한 사람을 특검으로 고용하면서 고액의 계약을 맺고 웨이드가 그 돈으로 또 돈을 댄 뭐 휴가를 보냈다. 뭐 휴가를 떠났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스가 또 최근에 이것도 이번 주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면서 둘 사이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건 맞는데 그게 특검으로 임명하기 전부터 사귀었던 게 아니라 언제지?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쵸. 발전을 했다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연인 감정이 관계가 싹 터서 참 이걸 설명하기도 힘드네요. 감정이 싹 터서 연인 관계가 된 거지. 뭐 연인을 뭐 일부러 뭐 거기한테 특혜를 주려고 그런 식으로 자기네
지위를 남용해서 뭐 그렇게 특검 수사팀을 꾸린 건 절대 아니다. 그다음에 둘이 여행을 간 건 맞는데 여행에 들어간 경비는 다 철저히 또 미국답게 다 더치페이로 했다. 아무런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세금을 함부로 쓴 그런 거 전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웨이드가 현재 결혼 상태인데 그 아내와 별거 중인가 봐요. 근데 그 아내가 2023년에 윌리스랑 같이 여행 가는 거 이거 비행기표 우리 남편이 다 끊었던데 하면서 막 신용카드 명세서를 막 제출하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요? 되게 이 이전 투구가 됐어요. 너무 진흙탕 싸움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좀 비화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에 정말 집중을 해서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재판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안 그래도 이게 기소된 사람도 너무 많고 복잡한 사안이어서 맞아. 이게 굉장히 좀 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이 형사 기소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진한하게 진행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문제는 조지아주는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상원 2명도 민주당이고 대통령도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바이든이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주지사도 공화당 사람이고 선관위원장인 주무장관도 그렇고 주의회 등 이제 주정부 전반의 권력이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회가 당장 지방 검찰을 조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그런 특별위원회 뭐 이런 거를 만들었거든요. 의회 산하에. 그리고 그 위원회가 이번에 당장 이제 이 풀톤 카운티 패니 윌리스의 어떤 그 부적절한 인사, 그 다음에 뭐 부적절한 공급 유용 뭐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바로 그 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윌리스를 한번 털어보자. 먼지가 나나 안 나나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확실하고 그래서 이거에 빨리 잘잘못을 좀 가려야 될 만한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언제 그 재판이 이루어질지 언제 뭐 결과가 나올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4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총 뭐 91개 혐의라고 하지만 크게 봐서 4가지 혐의, 4가지 그 기소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겉핥기에 그치면은 뭐 진짜 들여다보지 않는 것만 못한 사안이 될 수 있어서 아메리카노답게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얘기는 많은데 그게 정확히 무엇일까? 그다음에 이게 대선에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각각의 뭐 사건이 재판에서 뭐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까 등을 한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제 뭐 뉴스만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네네. 뉴스만 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갔다, 뭘 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재판에 간 거고 저도 이게 사실 정리를 하기 전까지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돈을 누구한테 지불을 해야 한다 이런 거면 이제 민사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맞습니다. 네, 이제 뭔가 뭐 유죄 판결이 나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거는 다 이제 형사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사는 그 영어로도 civil lawsuit, 그 다음에 형사는 이제 criminal case, criminal lawsuit인데 민사는 그 지난주에 그 이진 캐럴의 그 명예훼손에 대한 거 그건 이제 판결이 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뉴욕 맨하탄 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그 각종 사기죄와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한테 뭐 뉴욕에서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뭐 박탈하고 뭐 그다음에 탈세와 관련해서도 뭐 과징금을 물리고 뭐 그런 이제 아무튼 사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항소하겠네 마네 뭐 하고 있는데 민사만 해도 복잡한데 민사는 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사실상 선거에는 덜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사는 일단 두고 오늘은 그 다음에 형사 사건만 해도 이렇게나 짚어볼 게 많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집중해서 아무튼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편집장님 정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항상 근데 저도 유영 교수님한테 너무 의존을 해서 워낙 정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늘 추임새만 넣다가 오늘 제가 키를 잡았더니 좀 어수선하지만 잘 아무튼 정리를 해서 편집해서 얼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진짜 우리 이제 프린스턴
프린스턴 이런 거 좀 많이 소개하자 해서 되게 예쁜 이 티도 입고 나오셨는데 그 얘기도 못하고 했는데 네, 학교에서 이제 한국의 프린스턴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탁이 들어와서 네, 저희가 제가 오늘 협찬을 아메리카노 통해서 프린스턴 많이 알리고 있다라고 프린스턴에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미국 선거를 지켜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